네, 지난 10월 달에 일본 현지를 답사를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태양의 후예 에피소드 4번째 시간에 일본 다녀온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드디어 왜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제목은 반도백제, 열도백제인데요. 반도에도 백제가 있었고 열도에도 백제가 있었다. 그 열도백제를 비행기를 타고 가면 불과 1시간 15분 밖에 걸리지 않은 아주 짧은 비행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죠. 일본과 한국 한반도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의 이웃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 시간은 1시간 15분이지만 이제 타고 내리고 하는 시간 또 감안하면 서너 시간은 이제 걸리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는 그러면 어떻게 갔느냐, 해로로 갔죠. 해로를 통해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세 개의 루트가 있었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부터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남쪽으로는, 다시 말해서 전라도나 충청도 지역에서 출항하는 배들은 규슈 북쪽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또 경상도 남쪽 지역에서 출항하는 배들도 이 트시마 대마도를 거쳐서 이키시마를 거쳐서 규슈 북부에 도착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항구 이름이 이제 가라츠라는 항구가 있고, 또 지금의 시모노세키에 해당되는 후쿠오카 하카다 항이 있죠. 그리로 도착하는 루트가 하나 있고, 이제 한반도 동쪽, 남동쪽, 다시 말해서 부산 위쪽, 포항이나 영일만이나 울산, 울진 이쪽에서 출항하는 배는 일본은 이제 일본의 서해안에 해당되는 일본해라고 하는 우리에겐 동해에 해당되는 지역 중에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이즈모라고 하는 항이 있는데, 그리로 도착을 하게 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북쪽, 그보다 더 위쪽에서 출항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경상북도 그리고 강원도 이북에서 출발하게 되면 도착하는 곳이 바로 이 트루가라고 하는 와카사만에 있는 항구에 도착하게 된다. 이렇게 세 개의 루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반도백제에서 넘어간, 그리고 또 그 이전에 한반도의 고구려나 신라나 가야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정착한 곳은 우선은 기타 규슈라고 하는 규슈 지역에 정착해서 살았고, 그리고 두 번째 항로, 세 번째 항로에 해당되는 이즈모나 트루가에 도착한 사람들은 이제 특히 트루가에 도착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커다란 바다와 같은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 이름이 바로 비와호인데, 이번에 일부러 거기까지 갔다 왔습니다만은, 비와호 주변에서 이제 살다가 결국은 큐슈 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동진에서 지금의 오사카만 쪽으로 들어가서 산을 넘어서 지금의 아스카 지역, 옛 야마토 정권이 성립되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이 비와호 쪽에 있었던 사람들과 이제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열도백제의 중심 지역은 지금의 오사카, 나라, 교토, 그리고 그 북쪽에 있었던 비와호 주변, 이 결국은 열도백제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열도백제를 얘기할 때 이제 하나의 몇 가지의 이 힌트가 되는 키워드, 레터, 문자가 있어요. 오늘은 그 내용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문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6개 정도, 최소한 6개 정도의 이 힌트가 되는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를 보게 되다 보면, 그리고 여기 조합을 이루어요. 보통은 두 자로 조합을 이루게 되는데, 이 조합된 두 개의 문자가 성립이 되면, 아, 백제 사람이구나, 백제와 관련이 돼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자들을 지금 최초로 공개를 하는데, 위에 세 글자 그리고 밑에 두 글자가 이제 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날일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쓰게 되면 그게 이제 히코가 됩니다. 히코 발음이. 또 날일자 대신에 불화를 써도 히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날일자 밑에다가 아래 하자를 쓰면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쿠사카라고 하는 발음이 나오게 되고요. 날일자하고 세 번째 나오는 비교하다 할 때 비자를 쓰면 이게 이제 이 고니키 할 때 곤지왕 할 때의 곤에 해당되는 의미는 뭐냐면 태양에 견줄만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태양에 견줄만하다. 그래서 이 곤은 사실은 마다들한테 붙이는 단어예요. 마다들 제일 첫 번째 가장 우수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해와 견줄만하다 할 정도니까 또 처음에 얘기했던 해의 아들이다, 히코다 라는 것은 태양의 아들. 그래서 이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이제 제목을 붙이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명을 이제 700년대가 되면 갖게 되는데, 그거 역시도 태양의 근본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 본자를 붙이게 되면 일본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현재 일본이라고 한 나라의 시작점에도 사실은 백제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출발했느냐? 좀 전에 지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규슈 지역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규슈 지역에는 특별히 바로 이 날일자와 가 들어가 있는 지명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씩 챙겨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 6글자 중에 어떤 한 글자라도 포함이 되어서 이제 두 자로 형성이 되게 되면 이게 백제와 관련되구나, 우리 조상과 관련되는구나. 특히 해와 관련되는 날일자가 들어가게 되면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본적으로 백제라고 하는 나라는 고구려에서 시작이 되고 부여 쪽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부여 쪽에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지금의 한반도 북부에서 내려와서 지금의 충청도 전라도를 거쳐서 일본 땅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들 생각 속에는 하나같이 천신 숭배 사상이 있는 거예요. 하늘을 숭배하는, 특히 태양을 숭배하는. 그래서 어쩌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처럼 보여지는 이유도 사실은 반도 쪽에서 내려온 우리 조상들이, 예맥 쪽들이 하늘의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낸 모습들이 여러 형태로 지금도 남아있죠. 한반도에는 강화도에 가면 참성단이라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이 있듯이 일본 땅에 넘어오면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히모로기라는 형태로도 있고, 또 이 팔각형의 이 제단을 쌓았던 그런 이 누각들이 있어요. 한결같이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그러니까 태양의 제사를 지냈던 그런 모습들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또 백제의 조상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천신숭배,
천신숭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날일자가 들어가게 되면 반도 쪽에서 대륙 쪽에서 대륙 반도 그리고 일본 땅으로 넘어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힌트가 되는 문자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거 말고 이제 실질적으로 일본 역사를 거슬러 가다 보면 이 지금 보시는 그림을 뭐냐면 도표는 백제계의 유물 분포도거든요. 일본 땅에서 발견되는 백제계 유물이 나온 그 무덤들, 고분들의 분포도를 표시를 한 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큐슈 쪽과 그리고 지금의 오카야마, 고베 옆에 오카야마, 그리고 기이반도라고 하는 지금의 오사카가 포함되는 와카야마, 오사카, 나라, 그리고 그 위쪽에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호수가 있는, 비와호가 있는 근강 지역, 근강을 이제 한자로 억지로 만드는 단어이긴 한데 오미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백제계 유물이 분포한 지도를 보면 백제인들이 이렇게 이동했다고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슈에서 이동을 해서 중간 지점은 바로 지금의 시코쿠 북쪽, 그리고 혼슈의 남쪽, 추고쿠 남쪽, 다시 말해서 오카야마, 그리고 이제 지금의 오사카만을 통해서 들어와서 기반도에 이제 분포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데, 오늘은 그거를 또 다른 측면에서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영상을 제가 틀어 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보다 보면 그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상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그 710년에 이제 첫 번째 대내외적인 국제적인 수도로서 이제 나라라고 하는 헤이조쿄 궁이거든요. 헤이조쿄 궁이 이전에 아스카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개의 궁을 다 합쳐서 가장 큰 규모로 이제 710년에 지금의 나라 서쪽 지역, 나라역에서 시작한다고 치면 나라역을 동쪽으로 보면 그 서쪽 지역에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궁이 있었던 것을, 성곽이 있었던 것을, 또 수도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지금 발굴을 시작한 지 한 10여 년 됐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매년 발굴을 합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형으로 하고 있어서, 그리고 매년 이와 같은 행사를 하는데 이 복장을 한번 보세요. 의상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그 사무라이 의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삼국시대 의상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반도에 있는 신라나 가야나 또는 이제 백제인들의 의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근데 이건 어떤 고증이냐면 이 지역에서 나온 고분군에서 발견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행사를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10년에 헤이조쿄궁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이 헤이조쿄궁의 규모가 국제적인 도시로 이제 탈바꿈하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한 4km 곱하기 4km라고 알고 있었는데 발굴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넓어집니다. 이후에 이제 천도하게 되는 교토가 보통 5km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4km 곱하기 4.5km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의 수도가 나라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 나라궁, 다시 말해서 헤이조쿄 궁을 발굴을 하다가 아주 특이한 것을 발견을 했다고 지금 이 학예사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톡인데요. 톡이
바닥에 날 출자가 적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후에 누군가 적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시작점에는 희미하게 남아 있었던 저렇게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둥그런 연결선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톡이 바닥에서 한 점이 아니라 수많은 토기에서 간간이 저렇게 발견이 되어서 저게 과연 뭘까? 라고 이제 처음에는 의아해했는데 결국 이제 풀어냈습니다. 풀어낸 내용을 지금 이제 이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학예사가 하는 이야기가 저거는 무언가 놀이기구인 것 같다. 어떤 아이들이 또는 사람들이 점을 치거나 또는 저것을 활용을 해서 무엇인가 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는 게 스에끼라고 하는 톡이에요. 스에끼는 일반 톡이하고 다른 게 이 반도에서 넘어온 도레인들이 전달해 준 도자기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흙을 구워서 이제 도자기를 만들면 금방 깨지는데, 흙을 구운 데다가 열을 가해서 철기는 아니지만 청동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토기이긴 하지만 열을 가함으로 인해서 더 그 강도가 세지고 견고하게 만든 톡인데요. 그 바닥에서 이와 같은 문양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큐슈 지역에서만 나오거나 또는 이 오사카 지역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전국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동북부 지역인 이와테나 지역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또 남쪽 지역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모양인데 저게 무엇일까 한참을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한반도에서 그 답을 찾았다는 거죠. 저게 뭐냐면 윷놀이입니다. 윷놀이판이에요. 윷놀이판이라 이 말이에요. 윷놀이판, 우리가 잘 아는 윷놀이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서 이 답을 찾았다고 스스로 영상을 저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놀이 중에 윷놀이라는 게 있는데, 윷놀이를 보면 이렇게 5개씩 4개의 말을 사용해서 4개의 이 나무 막대를 사용을 해서 노는 놀이다. 그 이 나무 막대에 대한 기록이 이제 이 700년대를 열게 되는 이 나라 시대에 이제 마니오슈라고 하는 만엽집에 나온 거예요. 그 단어가. 그 단어의 이름은 윷이라는 게 아니라 윷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윷판 위에 이 이제 코마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을 해서 쓰는데, 그때 쓰는 그 윷을 이 마이오슈라고 하는 고서에 나왔는데 가리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이 가리가 뭐냐면 갈라진 나무, 잘라진 나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제가 가운데다가 과학적인 증명을 같이 덧붙였는데요. 가운데 제가 붙여놓은 게 뭐냐면 이건 DNA 분석이에요. DNA로 추적을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자료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초기 일본인들을 이제 조몽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도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야요이인이라 그래요. 이 야요인은 그러면 우리 조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요인들의 주요 분포도를 일본인 학자들이 만든 자료를 제가 저기다 붙인 겁니다. 보면은 이 야요인들, 다시 말해서 반도계 도레인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이 어디냐면 당연히 이제 큐슈 지역의 거의 절반, 전체의 절반가량이 목의 혈통이 바로 반도에서 넘어온 야요인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많은 곳이 바로 지금 오사카 나라 교토에 해당되는 기이반도, 그리고 오우미 지역, 다시 말해서 그 비와호 쪽 우측 동쪽, 그러면 이제 그게 기후현과 연결이 되고 위쪽으로는 후쿠이, 그리고
이시카와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쪽에 상당수 거의 60%에 해당되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반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는 그 당시에 나라 시대에 증언을 보면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백제인이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오는 이유가 과학으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절반 이상이 반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 비와호 주변하고 그리고 오사카 나라 교토 지역에 살았다는 것을 모계 혈통을 추적을 하니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동쪽에도 지금 도쿄 북쪽에도 무려 70% 10명 중에 7명이 반도계 도레인이 살았다라고 하는 과학적 증명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윷놀이의 이동 분포 발견된 지역도 보면 이와떼현 우측에 있는 이 이와떼현이 지금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거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거든요. 거기 그리고 또 아키타는 그 역시 이제 북쪽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윷놀이가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남쪽으로는 여기 미에현은 어디냐면 바로 이 기이반도, 다시 말해서 이 오사카 동쪽 와카야마 동쪽을 이제 미에현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도 이 윷놀이가 발견이 되고 또 니가타, 여기 니가타는 어디냐면요 그 이시카와거든요. 이시카와 더 위쪽,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츠루가 이제 한반도에서 출항하게 되면 동쪽에서 출항한 그 경상도 이북에서 출항한 배들이 도착하는 것이 이 츠루가항인데 그 위쪽이 이제 이시카와 곡창지대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제 니가타인데 그 니가타는 또 다른 항로가 이제 지금 북한하고 청진하고 연결이 되는 항로가 있어요. 옛날에 그 만경봉호가 이제 들락날락 하던 곳이 바로 그 니가타인데 거기에서도 이 윷놀이가 발견이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양하게 이 한반도 쪽에서 넘어온 도레인들이 이 일본 땅에, 열도 땅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증명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저기 학예사가 일본인이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의 이름을 윷놀이가 아니라 이제 가리우찌라고 하는 이름으로 복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리우찌라고 할 때 이 가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바로 이 마니오슈라고 하는 책에서 여기 보시면 가리라고 써 있거든요. 가리를 던져서 노는 놀이, 그게 이제 우리는 윷놀이인데 일본에서는 가리우찌라 그래서 일본은 그런 것들을 덮어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민간인 차원에서는 자꾸 찾아내서 발굴을 해서 현대에 적용을 시키고 그걸 일본화 시켜 나가고 있어요. 마치 영국 사람들과 비슷해요. 영국인들이 자신들의 문화가 아닌데 그거를 응용하고 제도화 시켜서 마치 자신들의 것인 것 마냥 만든 것처럼 일본인들도 지금 이 우리들의 윷놀이 문화를 한반도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6분할 타입으로 이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본 땅에서 발견된 이 나라 시대에 발견된 그 문양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 우리가 놀고 있는 윷놀이의 판, 지금도 중간 원형의 윷놀이판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가 4분할 형태로 해갖고 12세기가 되면 일본에서 다양하게 분포해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윷놀이는 우리는 윷놀이라고 부르지만 일본에서는 사라졌던 것을 다시 복원을 시켜서 가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놀이를 일본 사람들이 창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윷놀이가 아니라 일본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가리우찌라고 하는 놀이로 복원을 시켜서 아이들로 하여금 놀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 감추려고 하지 않고 드러내서 이거는 반도에서 온 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부정하고 오히려 한반도에서는 요즘 그 역사학계가 시끄럽더라고요. 상당히 시끄러운데 오히려 이 현지에 가서 보면 현지에서 보면 보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번에 이제 현지에 가서 발견을 하면서 이 지금 보시는 이 헤이족교 궁만 해도 지금 궁의 형태도 백제인들의 궁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복장을 한번 다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어떻게 일본의 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한반도 삼국시대 신라나 백제 의상으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여기에요. 나라. 그러니까 나라 시대만 해도 열도백제가 여기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여러 형태로 의상, 의복 문화, 그리고 주거 문화, 그리고 생활상 등을 통해서 이 지금의 나라라고 하는 지역이 일본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넘어온 백제인들이 건국하고 경영했던 그런 열도백제에 해당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할 수 있는 거죠. 단지 용어만 실제는 그런데 밖으로 나타낼 때 용어를 뭐라 그러냐면 야마토 외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 야마토 외의 핵심 지배 세력과 경영진들은 다 백제인들이었던 거죠. 그 열도백제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면 또 힘드니까 이 두 가지 주안점, 첫째는 왜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지 그 힌트가 되는 문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일본인들 스스로가 밝혀내고 있는 반도에서 넘어온 열도백제의 모습들을 일부분을 공개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